33페이지 갑시다. 34페이지에 갈로 2번 보면 탄력성 크기 판단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계산한 탄력성은 그 크기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그랬는데, 박스 안에 보니까 탄력성 종류 4개 있네요. 먼저 단위 탄력적 찾으세요. 단위 탄력적은 탄력성이 얼마라고요? 1.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자, 탄력적을 먼저 찾으세요. 탄력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보다 크다. 의미는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비탄력적 찾으세요. 비탄력은 무슨 말입니까? 1보다 작다, 그죠?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다. 그 다음에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확인하고, 완전 탄력적이다, 무한대다. 완전 비탄력이다, 0이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프 형태. 완전 비탄력적이다. 어떻게 만들어지던가요? 수직입니까? 수직. 완전 탄력적이다. 수평. 아울러서 함께 기억하세요.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이 되면 가격과 양 중에서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불변. 그리고 그래프 형태를 통해서 기억하세요. 그래프를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데 시간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기억하는 걸로. 자, 탄력성 다시 갑시다. 지난 일주일 수업 듣고 댁에 돌아가서 복습했습니까? 했습니까? 댁에 돌아가서 복습을 하려고 보니까 복습할 건에 있던가요? 뭘 한 개 있어야 복습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복습 안 하면 나중에 복습할 양이 눈덩이처럼 쌓여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고 반복해서 하시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과목들은 또 그 과목에 맞게끔 하고, 개론은 개론 설명 다 했으니까 그 방식에 맞춰서 하고요. 자, 갑시다. 탄력성. 탄력성은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다. 그런데 자극을 주는 쪽은 독립변수고 수만 가지가 있으나 경제학에서는 딱 3가지만을 설정했다. 가격, 소득, 다른 재화 가격. 반응을 보이는 종속 변수는 2가지다. 우리 시험을 기준으로 수요 아니면 공급인데, 공급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수요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씩 갖다 만들면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석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시작.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 탄력성.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교차 탄력성 XJ, YJ로 갈게요. 시작.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 실제 시험 문제는 XJ, YJ보다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이래 돼요. 자, 이걸 아파트고 단독주택으로 놓고 다시 가봅시다. 시작.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율.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그럼 현실적으로 단독주택 수요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잘 봐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단독주택 수요가 감소했다면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 방향이네요. 같이 움직였네요. 그럼 이 둘은 무슨 재화? 대체제라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대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반대로 말해서 단독을 말해버리면 또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시장은 실제 집을 살 때는 남자분과 아내분 중에서 어느 쪽이 지금 입김이 강합니까? 결정권이 큽니까? 예? 아내분입니까?
그러니까 주부님들은 일단은 뭐 단독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아파트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아파트가 대략 한 54% 정도 됩니다. 이제 55 이렇게 가까이. 단독 나머지 모든 아파트를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와 나머지 모든 주택 수를 비교했을 때 아파트 수가 더 많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독특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볼 때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6개월 살고 가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아파트 공화국이요. 곧 망할 거라고. 아파트가 곧 막 가격이 떨어지고. 우리 실정을 모르니까 말이죠. 겨우 6개월 살고 지가 뭐 한다고 가면서 그릇 헛소리하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름 부동산 전문가예요.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렇지 않은데 대한민국 유독 독특하게 아파트가 너무 많더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는데 왜 이리 아파트가 많은 겁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왜 이리 많아요? 아파트는 황금성이 현금으로 교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주택보다 이런 거 이렇게 말하기 없기. 그냥 아파트는 황금성이 좋다 나쁘다? 좋다? 부동산은 황금성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럼 아파트는 황금성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황금성 어떤 자산이나 투자를 할 때 고려하는 세 가지 요소라 그래서 투자 배분의 3요소 이렇게 하는데 투자론에서 나중에 언급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예금을 한번 따져보세요. 예금은 황금성은 어때요? 최고죠. 수익성은요? 안전합니까? 예, 안전성 좋고. 주식을 대입해 보세요. 주식. 황금성. 근데 실제 주식을 해보셨습니까? 황금성이 좋던가요? 실제 주식을 해봤다면 황금성 안 좋을 거예요, 이 녀석. 내가 팔고 싶을 때는 안 팔립니다. 지금 다급해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내놓으면 안 팔립니다. 그 주가를 더 떨어뜨려서 내놔야, 가격을 더 떨어져서 내놔야 그나마 거래가 되지. 수익성은요? 안전성은요? 자, 이제 부동산 대입, 부동산. 황금성, 수익성, 안전성. 각각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정한 자금은 부동산에, 일정한 자금은 주식에, 일정한 자금은 예금에. 이것을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다 그럽니다.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맙시다라는. 나중에 또 공부할 겁니다.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잘못된 인식을 경험했죠. 아파트 이꼴 현금이라는 잘못된 우리 사회적 관념입니다. 그렇다면 하우스푸어가 생길 이유가 없죠. 하우스푸어는 뭘까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 팔리는 거죠. 집값이 떨어질 때 내놔서 팔리면 상관없죠. 안 팔리니까 더욱더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황금성이 좋은 자산이 아닙니다. 황금성이 곤란해요. 왜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질까요? 고가품이라서 그래요.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식은 황금성이 좋죠. 이유는요. 덩치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해봤자 뭐 150만 원대인데. 물론 큰데 부동산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는 황금성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선호하는 이유가. 선호하는 이유는요. 편리함. 현실적으로 보면 편리함. 그 편리함이라는 게 어느 순간 우리 사회를 완전히 지배해서 전체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 입장에서 간다면 아파트가 좋은 겁니까? 단독이 좋은 겁니까? 실제 건물은 가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은 가치가 없고요. 실질의 가치는 토지입니다. 토지. 그러니까 실제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단독이 바람직한 거지 아파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평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내 소유 부지는 얼마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토지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거죠. 오히려 단독이 투자 목적으로는 좋죠. 단 어느 쪽의 단독용? 무조건 단독이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쪽의 단독?
재개발, 재건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단독으로 가야죠. 무조건 들어갔다가 100년 동안 개발 안 되면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러면 불편한 데서 그러니까. 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탄력성,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다. 요 크기라는 것 때문에 쪽에서 5가지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실제 크기라는 개념이 썩 의미가 없네. 그죠? 0보다 크면 크고 0보다 작으면 작고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0보다 크더라도 2가 될 수 있고 3이 됐고 4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단지 이제 2보다 3보다 4보다 탄력적이다 그런 말을 쓰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0보다 크다 적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 자, 다시 탄력성이란 뭐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다. 이제 크기를 살펴봅시다. 자, 크기는 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크기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위 탄력적이다. 해석하세요. 단위 탄력적이다.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단위 탄력적이다. 시작.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인상하면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수입은 변함없다. 그죠? 때린 것만큼 두들겨 맞는 거예요. 단위 탄력은 어떤 겁니까?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는 거예요. 탄력적은요. 한 대 때리고 서너 대 두들겨 맞는 겁니다. 완전 탄력은요. 때리려고 하다가 맞아 죽은 거예요. 완전 비탄력은 세 대 때리고 한 대 맞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은 죽도록 때리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자, 나를 기준으로 어느 쪽이 스토킹입니까? 응? 얘가 스토킹입니까? 얘가 스토킹입니까? 나를 기준으로. 지금 개념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완전 탄력은요, 액션만 취해도 엄청나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얘는요, 엄청나게 자극을 줘도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나를 기준으로 내가 그에게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는 반응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요, 내 입장에서, 상대 입장에서는 스토커인데 내 입장에서는 짝사랑하는 거고, 요거는요, 나는 그를 안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미친 듯이 사랑한다고요. 이거는요, 내 입장에서는 스토커고요. 단위 탄력은요, 딱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죠. 10% 사랑하면 딱 10% 사랑받는 거죠. 탄력은요, 나는 그를 10%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20, 30% 사랑한다는 얘기죠. 비탄력 그 반대일 거고요. 어떤 사랑이 좋은 사랑입니까? 뭔가 알아서 하세요. 좋은 쪽을 선택해. 근데 입장이 바뀌면 싹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탄력성 5가지. 첫 번째, 단위 탄력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수입과의 관계예요. 올렸다 내렸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무런 변화 없다는 거죠. 공부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탄력적 비탄력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자,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이거 아무리 알고 있는 것 의미 없어요. 왜? 시험 문제가 딱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그냥 가볍게 보는 겁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그럼 키워드는 2개입니다. 첫 번째,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 하나. 두 번째, 탄력적이라는 것 하나. 일단 이거 무시해요. 무시하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은 증가. 예, 상승 다 맞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수요가 증가하면 다 증가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키는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양이 크다고, 양이.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는 양이니까 더 증가하고, 여기는 덜 상승하고.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다시 가볼게요. 앞에 B자 갖다 붙여볼게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해보세요. 완성시켜보세요. 가격은 더 상승하고 거래량은 덜 증가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해했다는 표정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일 노트에 놓은다는 뜻이겠죠. 자,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결정해 보세요. 자, 답 찾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키는 얘가 첫 번째 키입니다.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니까 양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야죠. 양이 많아졌다고. 그럼 가격은요? 떨어지겠죠. 가격은 떨어지겠죠. 가격이 그래요. 가격은 하락. 자, 첫 번째, 실제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첫 번째, 공급이 증가했다. 공급이 증가해서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합니다. 두 번째 키는 탄력적입니다. 그럼 탄력적이라는 걸 해석해 보세요.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큽니까? 그럼 어느 쪽이 많이 변한다고요? 양이 더 많이 변해야죠, 그죠? 양은 더, 꼭 더라는 단어가 없어도 괜찮아요. 많이라는 의미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덜. 자, B자 붙일게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많이 변했다, 그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유치하지만 PB 이렇게 해서 좀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가격은 더 하락하고 거래량은 덜 증가. 그럼 다시 말하면 탄력적이든 비탄력적이든 가격이 하락하고 양이 증가하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해요. 증가냐 감소냐를 결정해 주지는 못해요. 증가냐 감소냐를 결정하는 것은 수요다 공급이다 얘가 결정합니다. 탄력성은 뭘 결정합니까? 크기를 결정한다고요. 다시 한번. (3월달) (5월달에는) 이런 말 없습니다. 말했듯이.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조금 더 방향 크기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러니까 탄력성의 정의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지금 말하는 거죠. 크기를.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완전자도 붙여볼게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완전 비탄력 그래프 떠올려요. 완전 비탄력. 그렇죠. 완전 비탄력 수직이다, 그죠? 양이 불변이죠. 그럼 거래량은 이쪽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얘 가지고 정상적으로 결정하면 돼요. 공급이 증가해서는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그냥 하락. 이때 요거차 빠지는 거예요. 덜이나. 그러니까 더 변한다, 덜 변한다는 어떨 때만 쓰는 겁니까? 탄력, 비탄력적일 때만. 개념 잡힙니까? 그러니까 단위 탄력이든 완전 탄력이든 완전 비탄력일 때는 더나 덜 이런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변한다, 덜 변한다는 얘기는 언제만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이럴 때만. 그러니까 완전자가 붙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불변, 다른 쪽은 정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봅시다. 천천히요. 천천히, 빨리 할 필요 없어요.
결정해 보세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뭐죠? 수요가 증가다, 그죠? 네. 두 번째 키는요, 완전 탄력적이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막 풀 때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고 볼 때는 얘를 먼저 키워드로 잡는데, 완전자가 붙을 때는 얘를 먼저 키워드로 잡으세요. 그게 편해요. 그 다음에 얘를 키워드로 잡고. 자, 첫 번째 키는 완전 탄력적입니까? 그런데 형태는 이거예요. 수요가 변했죠?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이 나와요. 그 다음 여기는 보세요. 공급이죠? 수요의 탄력성이 나옵니다. 이거는 출제자가 알아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탄력성인지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아예 보지 마세요. 자, 그럼 이 질문의 첫 번째 키는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 그래프 형태 또 올려보세요. 수평입니까? 어느 쪽이 불변입니까? 가격. 그럼 가격은 불변. 일정하고. 그럼 얘는 이제 변해야 돼요.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다른 곡선 가지고 결정하면 돼요. 수요가 증가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저 표현 해석하세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공란 채워보세요.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하세요. 요걸 키워드로 잡아서 첫 번째 결정합시다. 완전 비탄력이면 그래프 형태는요? 수직입니까? 그럼 수직일 때는요? A. 수직일 때는 거래량이 불변이다, 그죠? 불변. 그럼 이제 가격은 변해야죠. 이것에 대한 판단은 소득이 감소했다는 말은 수요가 감소한 거죠. 그럼 가격은요? 하락. 이게 시험 문제라고. 별거 없죠. 이게 5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된다는 얘기, 빨리. 그러니까 조금 더 답 찾는 방법에 익숙해지자고요. 그러니까 막 해석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지문 하나 첫 번째 할 때는 해석을 했는데 자꾸 넘어오면서 해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바로 키워드 잡고 답 결정하고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놓고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공란 채우세요. 왼쪽과 달라진 것은 완전차만 뺀 겁니다. 오케이. 정확해. 자, 이럴 때는 얘를 먼저 키워드로 잡자고. 자, 왼쪽과 비교하면서 같이 봐요.
자, 왼쪽은 완전 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한쪽이 불변이죠. 그럴 때는 불변인 쪽을 먼저 결정하는 게 편해요. 그래 반대 한쪽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완전자가 붙어서 놓을 때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을 첫 번째 키로 잡고 어느 쪽이 불변인지를 먼저 결정하세요. 그게 편해요. 그런데 오른쪽처럼 이렇게 놓을 때는 수요인지 공급인지 어느 쪽이 먼저 변했는지를 먼저 결정하세요. 소득이 감소했다. 수요가 감소입니까?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 거예요. 두 번째 키는 비탄력이죠. 비탄력적일 때는 어느 쪽을 더 많이 변화시킨다? 가격. 그럼 가격은 더 하락하고 거래량은 덜 감소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서로 차이점을 비교하세요. 완전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점.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이 하락했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더 하락했다, 덜 하락했다 이런 말 쓰면 틀려요. 요럴 때만 쓰는 거예요. 탄력, 비탄력. 그리고 어떻게 답을 접근할 건지 그 방식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구분하세요. 일교시 거는 다 사진 찍었죠? 빈칸 채우세요. 자, 결정했습니까? 자, 그럼 갑시다. 1번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거래량은 꼭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하락 감소는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자, 2번 이럴 때는 어느 쪽을 먼저 키로 잡자고요? 요걸로 먼저 키로 잡자고요. 키로 잡고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다. 이걸 먼저 결정 짓고,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 키로 잡아서 탄력적이면 어느 쪽이 더 변한다? 응? 가격이 양이
그러니까 양은 더 감소하고, 그럼 가격은 반대로 덜 하락하고. 자, 근데 세 번째처럼 나왔을 때는 무엇을 먼저 키로 잡자고? 얘를 먼저 키로 잡자고. 완전 탄력적 그래프 형태. 이건 알아야 됩니다. 수평. 그래프 형태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수평이 어느 쪽에 불변? 가격. 그럼 얘는 변하는데 두 번째 키는 얘라고. 자, 전체 놓고 한번 따져봐요. 완전 탄력적이라서 가격이 불변인데, 그런데 거래량만 놓고 보세요. 세 가지 거래량을 보세요. 전부 다 감소해요. 맞나요? 예,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탄력, 비탄력이 들어가면 더, 덜 이런 표현이 추가로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얘는 어떤 표현이냐? 당신은 이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얘는 당신은 매우 이쁩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매우 못났습니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한쪽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한쪽만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2번과 3번을 놓고 보세요. 2번과 3번 탄력이다 비탄력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떤 표현이라고요? 더 덜인데, 완전자가 붙었을 때는 더다 덜이다 이런 말 붙으면 안 돼요. 이쪽은 한쪽은 불변으로 잡고 나머지 한쪽은 정상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느 쪽을 먼저 키워드로 잡아서 문제를 풀 건지, 그래야 조금 더 시간을 전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입니다. 딱 이 형태, 이렇게 나오고, 이게 탄력성과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 형태 좀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만하죠? 그러니까 앞서 했던 탄력성의 정의 등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 세 개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건지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추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진도는 끝났습니다. 다음 주 아침에 1일로트의 문제 나와 있을 테니까 여러 개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제 진도는 끝. 자, 금리 이야기 좀 하고 이제 헤어집시다. 이자율과 금리는 어떻게 다르다고 했습니까? 동의어라고 그랬습니다. 이자율의 정의를 뭐라고 한다고요? 돈의 사용료.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가 발생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지난주 여기까지는 설명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자, 비교 좀 합시다.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을 해도 2% 주고 미국 은행에 예금을 해도 2%를 준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나는 한국 국민이니까 이런 거 말고요. 글로벌 경제가 볼 때 미국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2%의 갭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최근에 와서는 한 1.5%의 캡을 얘기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2%를 준다는 얘기는 우리는 3.5 내지 4% 정도를 제시를 해야 우리 은행에 투자된 돈을 대한민국에 투자한 돈을 대한민국 내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응? 이해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자는 어쨌든 부동산 업자 아닌가요? 그거 하나는 그냥 임대업자입니다. 임대업자. 좀 더 나아간다면 땅 사서 건물 짓고 뭐 임대하고 이러는 텐데 그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주로 이제 건물을 산 것 같으니까. 그래서는 건물 사서 임대한 임대업자예요. 임대업자. 임대업자인데 임대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또는 장사꾼적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자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이자율 하락을 선호하는 자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견해를 다르게 밝히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지금 매스컴은 계속 봅니다. 거의 금리를 올리나 봐요. 자, 그러면 생각합시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3%로 올렸다고 전제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같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는 좋아지는 건데 대출을 받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1200조를 지금 대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내수 입장만 볼게요. 이래 되면 가계에서 은행에 지급해야 될 이자가 종전보다 많아졌죠. 그럼 최소한 이것만큼 소비는 주는 거예요. 소비는 줄어들고 그럼 내수는 어떻게 되는 거면 경기는 시장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내수는 더욱더 지금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번 한파를 치르면서 대한민국 국제신용 등급이 떨어진 건 분명합니다. 뭐 세계적인 뭐 경제 기구에서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떨어뜨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 외국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을요. 지금 다 까고 있을 거 아닌가요? 점장이한테 쏘아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을 거 아닌가요? 주술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이렇게 할 텐데 세계 IT 강국이라고 했는데 IT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미지가 나가는 건데 그럼 수출에도 분명히 안 좋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봅시다. 우리는 지금 경기가 점점 회복되는 상태입니까? 안 좋아지는 상태입니까? 네, 안 좋아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네들과 보조를 맞춰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기는 안 좋다는 얘기인데 우리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면 시장은 더욱더 얼어붙어서 내수가 더욱더 안 좋아질 테니까요. 응?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올리지 않았을 때를 봅시다. 그럼 갭이 작아졌습니까? 아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2% 갭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4%, 얘네들은 2%인데 얘네들 3% 올렸는데 우리가 4%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수익률이 한국이 높기는 하나 수익 대비 위험을 따졌을 때는 안전한 나라로 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맞나요? 이래 되면 국내에 달러 보유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하고 이제 달러하고 비교합시다. 그럼 달러 보유량이 적어지면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달러 보유량이 적으니까 달러 가치는 올라가죠.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예요. 환율. 환율이라는 단어는 달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올라갔다고요? 환율 인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런 단어를 써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평가.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 겁니까? 아니, 떨어진 거 맞나요? 예, 평가, 절하 이렇게 말해요. 이래 되면 대한민국 국가 부채는 어떻게 된 거죠? 커진 거죠. 우리 아무 짓 안 했습니다. 추가 대출 받아온 적 하나도 없어요. 단지 미국 애들이 금리를 올렸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 금리를 안 올렸을 뿐입니다. 근데 국가 부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많아집니다.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것도 없는데 국가 부채만 커졌어요. 그럼 우리가 외국에 갖다 줘야 될 돈은요 더 많아졌다는 거죠. 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줘야 됩니까? 달러로 줘야 됩니까? 답답하지만 달러로 줘야 된다는 거죠. 단어 하나 기억해 놓고요. 기축통화. 세계에서 유통되는, 세계 어디를 가나 통용될 수 있는 돈, 뭐 달러나 또는 뭐 엔화나 마르카나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 돈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부채가 늘어났다 그죠? 그럼 이자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는 더 많이 또 나가야 되겠네요. 그럼 환율은 더욱더 인상되겠네요. 돈의 가치는 더욱더 절하되겠네요. 자, 답답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싸진 거죠. 맞나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상품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런 면에 수출하는 데는 유리한 측면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해오는 측면에서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전보다 더 많이 줘야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전보다 돈을 더 많이 주고 그 물건을 사와야 된다고. 그럼 그 제품의 국내 가격은 비싸지겠죠? 그러면 인플레를 유발한다고. 단지 금리 하나 움직였을 뿐인데, 그것도 우리 금리가 아니라 미국 금리 하나 움직였을 뿐인데 이렇게 저렇게 모든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위축되죠.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가격은 덩달아 더 떨어져야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 당연히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돈들이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한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고급 정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하나 바뀌는 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느냐. 그거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미국은 스스로가 세계 보안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 그동안도 금리 올릴 때 상당히 신중합니다. 금리 올릴 때 다른 나라 바라봅니다. 자국만 보고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올렸을 때 아시아 신흥국가라든지 바로 옆에 있는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경제를 살펴보고 또 그걸 보고 금리 인상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미국만 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만 보고 모든 결정을 하지 다른 나라 안 보겠대요. 네.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에 대해서 걔네들이 그동안 무역에 대해서 적자를 봤다면 이제는 그걸 바꾸겠대요. 대한민국 사주는 것만큼 자네들도 사주겠다는,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방비도 뭐 해라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죠? 확 한번 싸워버리나요? 근데 세계사적으로 얘네들하고 전쟁 일으킨 나라들은 다 잘 삽니다. 반응이 이래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놈들하고 전쟁한 나라들은 다 잘 산다니까요. 우리도 안 되면 총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한번 싸우는 거예요. 인터넷 공간에서 한번 싸우는 거죠. 쪽수는 많지만 이쪽이. 그리고 인터넷이 워낙 우리가 빠르니까요. 인터넷이 워낙 느리지 않습니까? 속도가 되게 느려 우리보다. 우리가 훨씬 빨라요. 우리가 딱 해가지고 쏟아부어서. 자, 금리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우리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거죠. 물론 앞서 했던 것처럼 누구나 다 불리한 건 아니라고요. 누구한테는 유리한 거라고요.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하나,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그죠? 올리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이번에 떠들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잘 보시죠. 우리 서로 내기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동결할지. 내린다고요? 이놈들은 올리고 우리는 내리고 이렇게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만들려고요? 달러 다 빠져나가게 만들려고요? 그럼 달러가 빠지면 당연히 주가에도 큰 영향 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손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리저리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말입니다. 좋은 건 아닌데 뭐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부는 기업의 가급적인 손을 잘 안 대지. 기업은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별로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우리는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롯데 오너 불러가지고 제재하고 구속시키고 막 이렇게 롯데한테 제재하고 야, 탈법 불법된 거 전부 다 세금으로 그대로 잃어버리면 주가에 치명적입니다. 롯데 주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투자했던 많은 주주들은 또 그만 또 피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한 측에서는. 그는 어쨌든 뭐 제재하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하나 움직이는 것이 국가 경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중개사 공부도 하고 결혼 공부도 하는 거니까 최소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지표 해석을 분명히 하자고 했습니다. 왜 미국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느냐 그러면 당장 이런 영향을 주니까요. 그럼 부동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가봅시다. 원칙적으로. 우리도 그냥 같이 올려봅시다. 그냥. 올려서 우리도 같이 올렸어요. 그럼 이자율이 올랐죠? 이자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은 물가는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은 올라요. 오르는 거예요. 그럼 가진 자는 어때요? 좋아요. 없는 자는요? 빈부격차는 또 한 번. 근데 어떤 경우나 경기가 한번 요동치고 나면 빈부격차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경기가 요동치면 항상 가진 자는 계속 사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공부할 겁니다. 경기변동 사이클입니다. 가진 자는 언제 삽니까? 이때요. 서민들은 언제 삽니까? 이때. 그러니까 서민은 영원히 서민이죠. 근데 가진 자는 왜 이때 살 수 있을까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때 들어갈까요? 뉴스나 신문에 놓은 쓰레기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는 공유되는 순간 정보적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나 신문에 놓는 것을 보고 아유 큰일 났네. 지금 안 사면 더 이상 못 사겠네.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쓰레기가 된 다음에는 정보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거니까. 정보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놓던 대로 보니까요. 최순실이야 뭐 기업들 괴롭혀서 돈 받았지만 최순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상당한 부동산을 그게 독특하게 했대요. 정보를 미리 빼서 부동산을 산 경우도 있다 그러죠. 왜 정보를 미리 빼서 부동산을 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요, 땅을 먼저 사놓고 부처를 괴롭혀서 그쪽을 개발하도록 독특한 놈들이에요. 대단한 놈들이에요. 아유 걔네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웃긴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서민들이 언제 어떻게 행동이 좋을까? 압구정 현대로 가는 거예요. 압구정 현대 커피숍에 가만히 있어요. 검정색 세단이 여러 대 나가면 빨리 그들 뒤를 쫓아서 가서 그들이 사는 거 가지 사고 그들이 팔면 팔고 하면 좋아요. 거기에 대한민국의 정계, 재계, 학계 정보 많은 놈들이 다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차를 몰고 나간다. 무조건 따라가야죠. 무조건 따라가고 그게 땅을 사더라. 그 지역은 곧 개발된다는 뜻이죠.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이게 불문하고. 그럼 수업을 못 듣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거리 하지 말고 쪽팔리니까 거짓거리 하지 말고 정보가 나올 때 정보에 대한 해석을 근데 그 정보 해석에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늘 지표들의 결과를 잘 보고요. 미리 한번 저렇게 상황 설정해 놓고 실제 이제 우리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변했을 때 실제 우리 경제에 어떤 또 영향을 주는 건지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지도 시험도 저렇게 저것도 시험 문제고요. 시험 문제도 저렇게 놓는 것이고 현실도 저러한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의 현상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정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어떤 형태로든 그 영향은 우리 시장에 미칠 거니까 정말 우리가 학습하는 저 방법대로 변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나가서 중개업을 할 때 뭔가 이자율의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할 거 아닙니까?
고객들한테. 그래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금리가 지금 저러니까 이래 해서 지금이 적금 이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반대로 말해서 두들겨 맞지 말고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가서 정확히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무조건 좋아요 지금 살 때요 했다가 다음에 큰일 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금리는 지난주 이번 주에서 금리는 대충 일단 금리라는 지표가 끼치는 영향을 대충 이제 훑어본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저렇게 되었을 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한번 잘 보시고,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뭐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올렸을 때 내렸을 때 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당장 내수만 생각하면 올리면 안 돼요. 내수는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리면 안 되고, 오히려 역으로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2달 전에 한국은행이 외주를 줬습니다. 외주를 줘서 용역을 줘서 해본 게 기준금리를 제로로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미국도 일본은 기준금리가 제로고요. 기준금리가 제로라고 해서 은행에 갖다 주는 게 제로라는 말은 아니라고 했었죠. 기준금리 더하기 뭐라고 했습니까? 가상금리라고요. 지난주에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까? 무조건 안 했다고 쌩까고 이러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빌렸을 때 우리가 은행 측에 지급해야 되는 이자, 그걸 대출금리 이렇게 말해요. 시험에도 나와요.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 이게 지난주에 안 했던가요? 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 결정해요. 얘는 한 달에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동결할 수도 있고요. 가상금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오늘 우리가 동일한 은행에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으러 갔습니다. 누가 부담하는 이자가 제일 높을까요? 다 달라요. 기준금리는 똑같아요. 누구나 다. 기준금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데 가상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 대출금리가 달라요. 우리 중에 누가 대출금리가 제일 높을까요? 막둥이들이 대출금리가 제일 높아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얼마죠? 없다고 해. 없는데 뭐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뭐 생각하는 척해? 옆에 파트너는 본인 명의의 뭐 재산 없잖아. 신용등급이 없어. 그래서 가상금리가 대따 높아. 그래서 우리 막둥이들이 대출금리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걸 지금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손을 댄다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끔 이제 뉴스를 듣다 보니까 뭐 일본은 금리가 제로입니다 그러죠. 그 제로라는 게 이게 제로라고. 이게 0%라고. 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담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한국은행이 2달 전에 요걸 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기준금리를 0으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꼭 0으로 간다기보다는 금리를 더 낮추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수가 경기가 아주 안 좋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지금 정부는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싸리 그냥 대출금리, 기준금리를 0으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하면 최소한 1.25% 정도만큼 이자율은 하락하는 거니까 그것만큼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촉진될 수 있으니까요. 금리를 낮추면 은행에 돈을 안 맡기겠죠. 손해니까.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소비하겠죠. 그럼 내수는 어떨까요? 좋아지겠죠. 그럼 경기는요? 좋아지겠죠. 이게 정부의 목적이죠. 그래서 정부는 계속 저금리를 쓰는 거죠. 근데 똑똑한 국민들은요, 이번이 기회야 그래서 대출을 받죠. 싼 이자.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부동산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부동산만 과열되죠. 다른 데는 전부 다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는 안 좋은데 부동산만 미친 듯이 지금 다시 꺾여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국민이 훨씬 똑똑해. 정부보다요. 정부보다 국민이 똑똑하니까 국민이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면 국민들이 소비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금리를 낮추었더니 개뿔 소비는커녕 확 대출을 받아서 확 집을 사버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값만 끌어올리는. 국민이 분명히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똑똑하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조언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똑한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면 되죠. 이렇게. 자, 오늘까지 이제 수요 공급 끝났습니다. 다음 주는 정책이네요. 정책. 자, 그럼 이제 그동안 지난주 오늘 총 우리가 정리한 거 따져봐요. 첫 번째 핵심적인 것, 유량 저량. 두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세 번째,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원인. 그게 독립변수, 대체적 보완제 이런 거 했던 거. 네 번째가 탄력성. 네 가지 있습니다. 탄력성 중에서도 가격 탄력성, 아직은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 그냥 들어봤다는 정도에서 끝내세요. 신경 쓰지 말고 가격 탄력성. 그럼 가격 탄력성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요. 가격 탄력성의 종류가 5가지가 있더라. 단위 탄력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그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인 것은 이거예요.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 답을 찾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탄력적이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그죠? 그러니까 양은 더 변하고 가격은 덜 변한다. 다시 탄력적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이거죠? 양은 더 변하고 가격은 덜 변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기억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탄력적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그건 답 찾는 거 관계없죠. 그걸 고스란히 여기에 대입시켜서 요 형태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완전자를 먼저 키로 잡아서 불변이 되는 쪽을 먼저 결정해 놓고 나머지 한쪽은 다른 것 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를 먼저 키로 잡아서 첨가인지 감소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탄력, 비탄력을 근거로 해서 던지 덜인지 결정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탄력지대 비탄력 정의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갈 건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4가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는 정책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